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만찬장 총격 사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용의자가 기독교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용의자가 대통령 살해 계획이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경호부실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총격 사건 이튿날 트럼프 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총격 사건을 종교적 증오에 의한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용의자가 남긴 성명서와 초기 수사를 근거로 용의자가 오랫동안 반기독교적인 성향을 보이며 증오를 키워왔다고 주장했습니다. He had a lot of hatred in his heart for quite a while, and he just, I don't know, it was a religious thing. It was strongly anti-Christian. 미 일간 뉴욕포스트는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이 범행 직전 가족에게 보낸 성명서에서 트럼프와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암살 목표가 될 것을 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법무장관 대행은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초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이 확인된다고 인정했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he did in fact have set out to target folks that work in the administration, likely including the president. 다만 용의자가 남긴 성명에서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히며 범행을 정당화한 정황도 있어 동기를 둘러싼 해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격범이 만찬장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무기를 들고 호텔 내부 경호구역까지 진입하면서 경호 실패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사가 열린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금속 탐지기를 동원한 보안 검색은 만찬장 입장객들에게만 진행돼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So I don't know why they couldn't have had screening as you enter into the hotel as well. 용의자 역시 만약 자신이 이란 요원이었다면 M2 기관총을 들고 들어왔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자신이 추진하는 백악관 연회장 건설의 정당함을 알리는 기회로 삼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으로 교착 상태에 빠진 이란과의 종전 협상 압박에서 잠시 벗어나고 보수층 결집을 촉발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란 전쟁이 미칠 영향도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격 사건과 관련해 상대 진영에 의한 정치 테러라고 규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혐오 발언이 훨씬 더 위험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총격범이 자신을 소아성애자나 강간범으로 비하한 성명 내용이 인터뷰 도중에 언급되자 진행자에게 수치스러운 줄 알라며 격하게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총격범인 콜 토머스 앨런이 에이브럼 링컨 시대 청년 정치 조직과 같은 이름을 가진 진보사회운동단체 와이드 어웨이크의 회원이었다고 뉴스위크가 보도했습니다. 앨런의 여동생이 비밀 경호국과 경찰에 출석해 앨런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노킹스 시위에 참석했고 와이드 어웨이크라는 단체의 일원이었다고 진술했다는 겁니다. 와이드 어웨이크는 2020년 출범한 예술가 중심의 사회운동단체로 160년 전 링컨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 활동한 공화당 청년정치단체의 이름을 계승했는데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등 전국적인 시민행동을 추진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인데요.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 미국의 종전과 관련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내용입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란이 파키스탄 정부 측에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란이 전달한 새로운 제안이 무엇인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을 원한다면 전화를 하라며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에 들러 종전 협상의 구체적인 조건을 전달한 뒤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단의 파키스탄 파견을 취소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젠 전화로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전화를 기다리며 대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만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주말 협상이 취소된 직후 이란이 훨씬 더 나은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핵 문제가 쟁점임을 시사한 겁니다. 비슷한 시각 오만 방문을 마친 이란 외무장관은 하루 만에 다시 파키스탄에 들렀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 측의 종전 요구안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에 대한 새로운 체제와 전쟁 피해 배상금, 재침략 방지, 미국의 해상 봉쇄 해제 등을 의제로 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종전협상과 핵 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동시에 주변국을 아우르는 다양한 물밑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 카타르와 잇따라 통화했고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아랍에미리트와 접촉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로 넘어간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푸틴 대통령을 접견하고 중동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로 향한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러시아에 도착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현지 시간으로 27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이란 대사가 통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에 달해서 생산 시설이 곧 폭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26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막대한 양의 원유 라인이 막히게 되면 기계적인 문제와 압력으로 내부에서 폭발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발이 일어나기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며 일단 터지면 무슨 수를 써도 예전 상태로 복구할 수는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란의 석유 시설 상당수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란이 오만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SNS를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 연안국으로서 모든 이웃 국가와 세계의 이익이 되는 안전한 통항 확보 방안에 초점을 맞춰 중요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만의 회담 주체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고 이웃이 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이란과의 문제에 있어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이란과의 갈등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해서 크게 실망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이 이란의 최대 석유 구매국이자 경제적 버팀목 역할을 하는 점을 이용해서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강하게 압박해달라는 요구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이란을 돕는 것에 대해 매우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불발에도 코스피가 2% 가까이 올라 사상 처음으로 6,600선에 올랐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도 상승하면서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은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융시장 상황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류한홍 기자, 이 중동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상승세가 놀라운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코스피는 6,620선에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 가까이 오른 6,53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로 지수가 상승했습니다. 오전 10시쯤엔 2% 가까이 오르며 처음 6,600선을 밟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순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대장주들은 모두 상승세입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5% 이상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선 한미반도체와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등이 10% 가까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전력업종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불발에도 우리 증시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텔을 비롯한 반도체주가 급등한 영향에다 이번 주 발표될 알파벳과 아마존 등 미국 빅테크의 실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도 0.8% 오른 1213으로 출발해 2% 가까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잇따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코스닥도 상승세를 보이며 오늘 오전 우리 증시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도 코스피와 코스닥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시총 6천조 원 돌파라는 놀라운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네, 지금 원달러 환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에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7원 내린 1,477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1,480원대까지 올랐는데 오늘은 1,47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유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는 등 상승세입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7달러, WTI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은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 현물은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 중입니다. 이에 따라 원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 있어 시장 관계자들은 경계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환거래 현장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고물가, 고유가 파고를 넘기 위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우선 취약계층이 1차 지급 대상인데 거주 지역에 따라서 최대 60만 원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청이 시작이 됐는데 1차 신청 대상과 방법 전해주시죠. 네, 오늘부터 시작된 1차 지급 대상은 고유가 위기에 가장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그리고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와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입니다. 여기에 지방에 거주하거나 인구 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5만 원이 추가돼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번 주 금요일이 노동절 휴무라 목요일인 30일에는 끝자리 4, 9번과 함께 5, 0번인 분들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전 국민의 70%가 대상인 2차 지급은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네, 1차 대상이 아닌 분들은 5월에 진행될 2차 지급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정부는 전체 국민의 70%까지 범위를 넓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인데요. 가장 궁금해하실 구체적인 소득 기준 그리고 지급 금액은 내달 초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2차 신청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로 넉넉히 잡혀 있는데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1차 대상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와 마찬가지로 카드사 앱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사용처 역시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이번 지원금은 8월 30일까지 다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는 점을 미리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 혜택도 있지만 주의할 점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원금 신청 편의를 위해서 고유가 지원금 신청용으로 발급받는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현장 방문 신청을 계획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지원금을 결제한 뒤 수수료를 떼고 현금으로 바꾸는 이른바 카드깡 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이를 편법으로 현금화하다 적발되면 지원금 환수는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원금 관련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정부는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진우입니다. 이란 사태로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의 품귀 현상이 빚어지며 일선 시트지 제조업체들의 타격도 심각합니다. 또 원유 수입 차질로 조선소에서 많이 쓰이는 절단용 에틸렌 역시 수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들 연결합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지금 공장에 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경기도 파주에 있는 시트지 제조업체의 창고입니다. 네, 오태인 기자는 어디입니까? 네, 울산 동구 HD 현대중공업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 그곳 시트지 제조업체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벽이나 인테리어 가구 등에 붙이는 시트지를 만드는 제조업체의 창고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위쪽에 원래 창고에 있어야 할 칸에는 재고가 없이 시트지 제품이 일부가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곳 시트지 제조업체에서 취급하는 제품은 모두 130여 개인데 저렇게 30% 정도가 재고가 없이 칸이 아예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장에서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잘 팔리는 주요 제품들부터 저렇게 재고가 아예 동나게 됐던 상황이라고 업체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품 생산을 공장에 맡겨도 언제쯤 제품이 들어올지 확답이 안 오고 있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또 다른 설명인데요. 그러면서 당장 쇼핑몰이나 일선 건설 현장에 주요 상품을 납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서 매출에도 갈수록 타격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5월 달 넘어가면 주문량의 50%도 못 맞춘다고 그러면 거의 매출이 50% 이상은 떨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트지 생산이 어려워진 게 그 이란 사태 때문인 거죠? 네, 원유 생산이 하면서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가 수급이 상황이 좀 불안해지면서 이거 시트지 생산 업체들 역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시트지의 주요 원리인 PVC, 폴리어마 비닐은 에틸렌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에틸렌이 이란 사태로 수급에 차질이 생긴 나프타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나프타 수급난의 여파가 그대로 시트지 제조업계로 향하는 구조인 셈인데요. 나프타는 지난 3월 직전 달보다 가격이 68%가 올랐을 정도로 품귀 현상이 심각합니다. 파급 효과는 다른 건설 자재로도 가고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의 점검 결과 단열재의 원료 재고는 50% 수준, 가격은 또 최대 40%가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도로 포장에 쓰이는 아스콘의 공급은 지난달 전년 대비 70% 수준으로 떨어져 가격은 최대 30%가 올랐고 레미콘 혼화재도 가격이 30%까지 올랐습니다. 이에 각종 건설 자재를 수급받는 건설업계도 비용 상승과 품귀 현상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전체 공정이 멈추는 현장이 5월 중에 나올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조선소로도 가보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조선소의 에틸렌 수급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제가 있는 곳은 조선소 선박 건조장, 야드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입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배 건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선소 노동자들이 곳곳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 조선소가 멈추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조선소에서 사용하는 꼭 필요한 석유화학 원료인 에틸렌 부족 때문인데요. 에틸렌은 강제, 쉽게 말해 철판을 절단하고 가공하는 데 사용됩니다. 원유를 정제해서 얻은 나프타를 보온해서 분해해 생산하는 것이 에틸렌입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줄어들자 에틸렌 공급에 차질을 빚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커진 겁니다. 에틸렌이 부족해지면 철판을 자르지 못해 배 건조 기간이 늘어나고 배 인도까지 지연되는 등 조선소 전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황이 이르자 HD현대는 정유와 석유화학 계열사를 통해 에틸렌 확보에 나섰는데요. 협력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우선 확보한 에틸렌 2,000톤을 다음 달부터 우선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일부 물량은 중소조선사 등 업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박용 페인트 핵심 원료인 자일렌도 협력사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원활한 원유 수입이 필요한데 다행히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울산에 입항하는 배가 있다고요? 네, 지난 18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석유 제품 운반선인
내비게이트 맥일러 스토어가 다음 달 9일 울산에 도착합니다. 이 선박에는 나프타 6만 톤 정도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비슷하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 오대사호도 다음 달 8일 충남 대산항에 입항합니다. 이 선박은 HD 현대 오일뱅크에 공급될 1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적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선박은 이란 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뚫고 국내로 들어오는 첫 선박인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면 개방했다가 다시 봉쇄하면서 이후에는 우리나라로 향하는 선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유화학 운반선에 실린 나프타는 울산 지역 기업 가운데 한 곳이 수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주가 누군지 아직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입항 5일 전 입항 신고와 수입 신고가 이루어지면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정현우, 오태인 기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죠. 관련 내용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하마터면 큰일 날 뻔한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Donald J. Trump. 행사가 무르익던 저녁 8시 반쯤 폭음이 울려 퍼집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를 낮춘 뒤 대피시킵니다. 만찬장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갑자기 한 남성이 전속력으로 달려들어옵니다. 미 수사당국은 그가 산탄총과 권총, 칼 등으로 무장한 채 보안 검색대를 돌파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미국 명문대학인 캘리포니아 공대 출신의 31살 남성 폴 토마스 앨런으로 밝혀졌습니다. It does appear that he did in fact have set out to target folks that work in the administration, likely including the president. He had a lot of hatred in his heart for quite a while, and he just, I don't know, it was a religious thing. It was strongly anti-Christian. 수사당국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암살 시도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도 자리하고 있었고 출입 기자단까지 참석 인원수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연례적인 행사이기는 한데요. 대통령이 이번에 이례적으로 또 참석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행사 별로 참석을 안 하는, 언론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이런 입장이었는데 최근에 아마 이란 사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좀 가서 기자들하고 뭔가 친교를 다져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참석을 했는데 그걸 노리고 아마 이런 총격 사건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 출입 기자단 만찬이 시작된 지 겨우 5분 만에 이 사태가 벌어졌다 그래요? 예, 그래서 화기애애한 좀 분위기였었죠. 그래서 기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그렇고 이번 2기 때도 그렇고 이제 기자들 이런 모임이 안 나왔으니 이번에 이제 나와서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풍자도 하고 어떤 유머도 어우러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연설할지도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하여튼 갑자기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면서 우선 행사는 이제 취소가 됐고요. 트럼프 대통령 말로는 이제 연기가 돼서 다음엔 다시 또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언을 한 상태입니다. 네. 총격 소리가 울렸을 때 처음엔 그릇 깨지는 소리 같았다 이랬는데 총격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요원들이 급히 무대 위로 뛰어오르면서 미국의 이 비밀 경호국의 프로토콜도 다 파악이 가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 보면서 잠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총성이 울린 직후에 멜라니아 여사도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사복 경호원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주변으로 빠르게 밀착하는데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시야에서 가려집니다. 다른 사복 경호원은 또 벤스 부통령에게 바로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곧바로 트럼프와 분리를 하려는 듯 먼저 대피를 시키는데요. 근접 화면을 좀 보시면 긴박했던 당시 상황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총격 뒤 불과 10초 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총을 든 병력들이 투입돼서 주변을 경계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피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잠시 넘어졌다 다시 부축을 받으면서 주변 사람들의 둘러싸인 채 긴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모든 상황이 이제 한 10여 초 만에 발생을 했는데 대통령 이런 위기 상황 경호 프로토콜이 바로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외곽이 이제 뚫린 거죠. 외곽의 그 검색 그 대가 이제 뚫리면서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안전에 위험이 생겼다 이런 판단이 있는 즉시 무장병력, SS라 그러는 비밀 경호원들이 있고요. 경호요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CAT이라 그러는 CAT라 그러는 신속 대응 병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기관총을 든 지금 자동 처음에는 이제 사복을 입은 사람들이 사복을 앞을 입은 가로막네요. 경호원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웨이터로 다 이제 위장을 하고 있었죠. 근접 웨이터들이 다 이제 경호원이었는데. 웨이터인 것처럼 복장을 입고 있었던 보통 거군요. 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 행사에서는 상당 부분이 직원들인 것처럼 이제 가장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일단 에워쌌는데 상황이 심상치 않다. 바깥에 지금 총격이 있었다. 이런 상황이 되면서 무장 병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이제 피신을 시키게 되고요. 저 쪽지는 뭔가요? 쪽지는 저게 무슨 위험을 알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요. 이게 보면은 갈라쇼 비슷한 행사입니다. 기자들하고 뭐 간담회를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아마 뭔가 이벤트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밖에서 갑자기 얘기가 들리고 총성이 들리면서 그게 중단되고 이제 경호 프로토콜이 시작이 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 경호원들이 먼저 올라오고 그림을 계속 보여주시면 그리고 벤스 부통령과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분리를 시키더라고요. 맞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과 부통령의 경호 프로토콜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300여 명의 SS 요원들이 지금 둘러싸거나 근접 경호를 하게 돼 있고요. 부통령은 한 90명에서 100명 정도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부통령 쪽에는 무장 경호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그 경호원들이 거의 어깨를 그냥 잡아 끌다시피 해가지고 그냥 끌어내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장 경호원들이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를 낮춰서 허리를 숙여서 이제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좀 엎어졌죠. 너무 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서 끌고 나가고 대통령 오른쪽에 앉아 있던 그 CBS 기자죠. 지금 백악관 기자단 회장을 하고 있는 레이지아 장 기자도 뒤늦게 이렇게 따라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은 뭐 우연이겠지만 벤스 부통령이 먼저 현장을 빠져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맞습니다. 벤스 부통령 쪽 있는 데는 이제 출구가 좀 열려 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는 쪽은 조금 동선이 복잡하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저렇게 이제 챙겨서 나가는 이런 모습이 좀 보였고요. 저희가 또 화면을 봤을 때 그 무장한 그러니까 소총을 들고 있는 그 무장 인력이 한 10초 만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것도 맞습니다. 프로토콜에 들어있는 거겠죠? 그렇죠. 저게 뭐 캣이라는 저 신속 대응 병력이 현장을 장악하고 왜냐하면 밖에서 지금 저격을 하려는 그 범인이 돌파를 시도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막았지만 뭐 내부에 있는 인원 중에서도 동조자라든가 또 미리 잠복해 있던 그 공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무장한 병력들이 지금 현장 상황을 장악하는 모습입니다. 프로토콜이 좀 확인됐다 이런 시각도 있지만 생각보다 경호가 좀 허술했던 거 아니야? 이런 또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행사 자체가 외부의 무슨 정치적인 지지자들을 불러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금속 탐지기, 메탈 디텍터까지 설치해가지고 철저하게 검색이 됐을 텐데요. 이거는 사실 백악관 내부를 다 출입 허가를 받아서 출입하는 기자들, 그리고 백악관의 당국자들, 정부 당국자들, 언론사 관계자들. 신분이 검증된 이 사람들만 2,600명이 모이는 내부 행사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 아마 그렇게 철저한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신분만 확인하고 들여보내는 이런 과정이었고 이 저격범도 아마 그런 점을 노리고 현장 돌파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현장 돌파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여러 명의 그 인원들이 있는데 달려서 이렇게 통과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도 조금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경계가 돼서 외부에 위해 요인이 있고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은 다 이렇게 좀 얼러트된 상태에 있었을 텐데 저기는 지금 행사가 이미 시작돼서 밖에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니까 경호원들도 좀 그
긴장을 풀고 있는 상태였는데 네. 갑자기 총을 쏘면서 그래서 경호원 한 명이 총을 맞습니다. 용의자가 좀 뛰어가는 장면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좀 예상치 못했던, 전혀 맞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용의자가 이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급작스럽게 뛰어오니까 저 경호원이 복부 쪽에 총을 맞거든요. 근데 방탄조끼가 있어서 다행히 이제 괜찮았고 예. 대여섯 명이 사실 권총으로 저 범인을 향해서 사격을 했는데 또 범인이 이렇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지 못한 거 보면 총으로 제압하는 데는 네, 일단 저기서 막 실패했다고 볼 수 뛰어오는데,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마 안쪽에 연회장으로 내려가는 그쪽에서 경호병력에 의해서 차단이 된 걸로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뭐 비슷한 내용의 그런 영화를 봐도 검색대를 피하기 위해서 여러 뭐 수법을 쓰지만 저렇게 돌진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사실 그 앨런이라는 이 저격범이 예. 상당히 좀 무모하게 저걸 시도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원래 이런 그 범인들이 보통은 안에 신분을 위장해서 완전히 장내에 진입을 한 뒤에 어떤 범행을 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호텔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떠나는 이런 경호상의 좀 허술한 공백이 있는 틈을 노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냥 무모한 돌파 쪽으로 결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워싱턴 힐튼 호텔이라는 곳이 사실 예전부터 기자협회 만찬 행사가 열리던 그런 장소로 알려지는데 그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 그 사태도 바로 이곳에서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보안 문제가 꾸준히 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다행히도 이제 암살 미수로 끝났으니까 다행이고요. 이제 역대 미국 대통령들 보면 이제 암살로 생을 마감한 대통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왔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번에 이제 기자단 협회에서 이제 초청을 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백악관으로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번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이제 백악관 기자들이 초청을 했다는 점 자체. 그래서 과거와 있었던 일과 계속 이게 오버랩이 되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다시 더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힐튼 호텔 구조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숙박객도 굉장히 많고 뭐 행사한다고 숙박객 다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보안에 늘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마침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맨날 백악관 연회장 필요하다. 그렇죠. 그 얘기 강조했었잖아요. 이렇게 조감도까지 보여줘가면서 화려하게 하나 짓자 했는데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좀 여론이 바뀌는 겁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 뭐 위기는 기회다. 예, 철학 바로 저거죠. 아닙니까? 예. 네, 저 연회장이 사실 자신의 집무실이 이제 백악관의 웨스트 윙을 빼놓고 이스트 윙 쪽을 헐어가지고 예. 초대형 연회장을 짓는데 저게 처음에 2, 3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러다가 지금은 4억 달러 정도까지 비용이 이제 치솟는 뭐 6천억 정도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연회장이었는데 저게 사실은 법원에 의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예. 법원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들은 이 백악관 건물을 관리하고 다음 대통령을 위해 가지고 이걸 잘 쓰고 물려주는 거지 거기를 지금 또 웨스트윙 같은 경우, 이스트윙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유적으로 또 보존이 돼 있어가지고 그걸 허물지 말라는 이런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밖에서 호텔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느냐. 예. 보안을 위해서는 안에 지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당분간 좀 목소리를 높여갈 것 같습니다. 예. 이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이제 토머스 앨런인데 알려지는 바에 따르면 뭐 엘리트 출신이라고 지금 전해지고 있어요. 뭐 나사에서도 뭐 인턴으로 일한 적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어떤 좀 공부도 많이 하고 이런 인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사건 범행 한 10분 전에 가족들한테 성명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자신을 친절한 암살자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이건 좀 어떤 연유입니까? 예, 그 엘리트죠. 그리고 뭐 평상시 성격도 조용했다고 하는데요. 보면은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경쟁자였던 옛날 카멜라 해리스 뭐 대선 후보에게도 뭐 기부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만 소액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정치에 높은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노렸고 트럼프 행정부인데 아마도 이번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뭐 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들까지도 노렸던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이제 과격한 수단을 사용하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신이 이상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배경에서 또 했는지는 이제 계속 조사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사건이 터졌을 때만 해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뭐 이란이 배후에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우려가 되게 많았었는데 우선 트럼프 대통령도 아니라고 했고요. 뭐 조사 결과에서 드러나겠습니다만 이란과 연계된 것은 아닌 것 같아서 현재까지는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만찬장 총격 사건을 포함하면 벌써 임기 중에 3번째 암살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암살 위기마다 또 정치적 풍향계가 조금씩 달라지곤 했는데요. 관련 영상 보시죠. 당시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가 연설을 시작한 지 5분 정도 지났을 때 And you know, that's a little bit old, that chart. That chart's a couple of months old. And if you want to really see something that's said, take a look at what happened. 귀와 얼굴에 피가 묻은 트럼프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대피하면서도 주먹을 불끈 쥐어 올리는 장면이 전 세계에 타전됐습니다. 귀에 거즈를 붙인 채 무대에 오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주말 피격 사건 때 사진을 무대 배경에 띄우며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I'm not supposed to be here tonight. Not supposed to be here. 불과 2달 뒤 암살 시도가 또 발생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 소유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중 한 남성이 소총을 겨눈 겁니다. I've studied assassinations, and I must tell you, the most impactful people, the people that do the most, you take a look at the people, Abraham Lincoln, I mean, you go through the people that have gone through this where they got them. I hate to say I'm honored by that, but I've done a lot. We've done a lot. We've taken this country, and we were a laughing stock for years, and now we're the hottest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We've changed this country, and there are a lot of people that are not happy about that. 네, 3번째 암살 위기. 정치적으로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도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고 있는데 본인이 만찬장에서 그런 소동이 있었는데 나비 넥타이 맨 채로 기자회견했거든요. 네. 링컨 같은 그런 대통령이 그런 위협을 받는다. 나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것 같다.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 뭐 어떤 저격에 또 암살의 대상이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예. 저 얘기를 꼭 본인 입으로 했어야 될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하면 이렇게 자연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그 암살 시도 사건을 본인의 정치 입지를 좀 다지는 데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고 이란 전쟁 때문에 뭐 3월에 한 38%였던 게 33%로 5%포인트 떨어지고 이랬으니까 아마 2024년 7월에 버틀러 암살 그 미수 사건 때처럼 좀 대선 국면에서 본인이 지지율이 올랐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사실 직접적인 위협이 됐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의 극렬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번에도 신의 가호가 있었다 이러면서 트럼프를 좀 다시 띄우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총격 사건이 말씀해 주신 지지층 결집도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란 협상 과정에도 어떻게 보면 또 사람들의 다른 어떤 관심을 좀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이제 이란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지지부진한 느낌이 있어서 교착 상태라고 했었는데 지금 모든 이슈가 또 갑자기 좀 이 이슈로 바뀌었죠. 그래서 약간 좀 시간 뭐 상황을 좀 전환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 이란 측은 이거 본인들은 안 했다고 부인을 했었습니다만 네네. 이란 측 관영이나 반관영 매체에서는 트럼프 쪽에 더 자작극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뭐 반전의 계기를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역량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함으로써 약간 자신이 어떤 불사조의 이미지 같은 거죠. 이제 3번씩이나 나를 노렸지만 나는 살아났다.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반전 여론을 극적으로 뒤집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정말 트럼프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보수 지지층이 뭐 결집을 할지 미국에서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전 총격 사건과는 다르다 이런 시각도 또 많은 것 같고요. 총격 사건이 지금 굉장히 뉴스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했는데 좀 뉴스가 묻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이란에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지금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서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새로운 제안을 했다. 그러니까 협상 분위기는 다소 이어가려고 하는 노력이 계속 보이고요. 지금 악시오스 보도 내용을 보면은 핵 문제가 워낙 복잡하니까 이건 좀 미루고 우리 호르무즈 푸는 문제부터 얘기하자.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좀 하자라는 제안인데 이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에 이제 오만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파키스탄 들르고 오만 들렀다가 러시아 가기 전에 또 이제 파키스탄 들려서 이런 예. 이란 측 종전안을 이제 내놓은 것 같은데요. 지금은 러시아에 도착을 했다는 네, 러시아에 겁니다. 도착을 했죠. 그런데 이 부분 좀 트럼프 대통령은 좀 한 번에 해결하는 걸 원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이제 핵 문제를 뒤로 미루고 우선 해협 봉쇄부터 풀면서 얘기를 하자 이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핵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 이거는 뭐 오바마 대통령보다 본인이 낫다는 걸 빨리 강조하고 싶은데 이거 핵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한 면도 있거든요. 근데 핵 문제를 뒤로 미룬다면은 이것이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겠죠. 트럼프 대통령 임기 안에 못 끝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단계적 제한 지금 오히려 제안한 것을 보면은 이란 측이 호르무즈 해협,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자신들이 봉쇄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측하고는 이란에 대한 역봉쇄에 대한 어떤 타격이 엄청나게 좀 크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먼저 해협부터 우선 개방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고민을 많이 할 것이고요. 뭐 실무진들 사이 논의는 있겠습니다만 이 제안만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란이 러시아를 지금 방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러시아 측과 뭐 얘기해서 이번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방안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러시아 측과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지는 아직까지 뭐 비공개 상태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한다면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얘기했던 게 고농축 우라늄 방출 얘기죠. 그것을 뭐 지난번 2015년 핵 합의 때는 러시아 쪽으로 이제 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막 그런 부분을 논의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이란은 현재 뭐 러시아와는 그래도 우방인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측에서 계속 어떤 뭐 침략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장해주지 않을 경우에 만약에 자신들의 안전 같은 경우를 러시아가 이제 보증인처럼 보증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우리는 시간이 아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란에 대해서 협상을 원한다면 전화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We have great respect for the Field Marshal of Pakistan and for the Prime Minister of Pakistan. They're great people. They really are good. But, you know, it's a 17, 18-hour flight. I said, when is this meeting taking place? And it was like going to be on Tuesday, and it was Saturday, and they're leaving, you know, and by the time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You know, there is a telephone. 네, 파키스탄 뭐 먼 거리다. 우리가 왔다 갔다 하기 좀 뭐 피곤하니 전화를 하거나 와라. 굉장히 여유를 부리는 거죠. 네, 일단 공은 이란 쪽에 넘겨놨다. 이게 트럼프의 판단인 것 같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이란이 지금 상당히 이제 전쟁 뭐 2달째 이렇게 되는데 어려운 것도 사실이죠. 내부에 극심한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건파, 온건파.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갈리바프 의장이라든가 아락치 이제 외교장관 이쪽에서 조금 다소 온건한 얘기들을 해오니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제 발끈한 거고요. 그거는 바로 이제 자기들의 이권 돈줄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한테 뺏기거나 양보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좀 절박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이디 사령관이 직접 나서가지고 좀 강경한 언급을 하고 있고. 사실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이 기름을 생산해가지고 계속 해외에 판매가 돼야 되는데 이게 중단되면은 하르그 섬에 있는 저장 시설이 차버리면 유전이 멈춰야 됩니다. 그러면 유전을 멈추게 되면은 그 물이 이제 역류하는 지하수가 역류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또 파라핀 성분이나 이런 게 굳어버리면 재가동에 이제 상당한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런 기술적 문제 이런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르그 섬이 이제 너희들 가득 차가고 있지 이러면서 계속 압박을 하는데요. 이란이 아마 견디기 힘드니까 지금 파키스탄을 갔다가 오만을 가고 러시아를 가겠다 그러다가 갑자기 또 오만을 만나고 나서 파키스탄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재협상안을 던지고 이러는 좀 긴박한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중으로는 미국하고 이란이
다시 파키스탄이나 제3의 지역에서 만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전화를 할 것 같습니까?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이미 핵 문제를 뒤로 미루자는 거는 자기네들이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밀어놓고 호르무즈 해협 푸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러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의 싱크탱크는 그러니까 이란 혁명 수비대가 지금 이란 안에 의사결정 과정 장악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 뭐 결국에는 사실 뭐 이 부분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큰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란 같은 경우에는 최고 지도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정치인, 이제 종교인, 그다음에 관료, 그다음에 군부 이렇게 해서 역할 분담시키고 이걸 이제 계속해서 조율해 왔었는데요. 네. 알리 하메네이가 지난번에 죽었고 그 아들인 모스타바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나타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혁명 수비대가 좀 다른 역할까지도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뭐 단계적 타결안 제시한 것도 보게 되면 핵 얘기는 뺀 걸 봐서는 우선 이 문제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강경파 목소리가 더 커진 강경파 거군요. 중에서 이제 초강경파라고 초강경파. 할 수 있는 강경파 중에서 갈리바프라고 하는 국회의장은 협상에 나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용 강경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초강경파들은 핵 주권 양보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요. 협상 자체를 일정의 항복, 굴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뭐 협상안을 외무부를 통해서 내놓았다면 이것은 약간 좀 시간을 끌려는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물론 이란은 시간이 끌면 상당히 불리하긴 합니다만 약간 이란 축구도 뭐 침대 축구를 하는 것처럼 이번에 약간 좀 시간을 끌면서 트럼프의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려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혁명 수비대가 이렇게 의견을 장악하고 협상팀까지 자신들이 조정하면서 구성까지도 좀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갈 경우에는 트럼프 쪽 미국 측과 이제 의견은 더 평행선을 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우선 협상을 해야 되는데 또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해협 봉쇄부터 서로 풀자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 봤을 때 아직까지도 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합니다만 뭐 협상이 이루어진다면은 뭐 아까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초가 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해역 개방 먼저 하고 핵 문제는 나중에 하자라는 새로운 제안이 정말 맞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금 더 많은 역할을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점을 강조했거든요. 어떤 걸 원하고 있는 걸까요?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에는 중국도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죠. 이란산 석유를 좀 싸게 어떤 음성적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난번에 휴전안을 만들 때 파키스탄이 중재를 했습니다만 중국도 같이 많은 영향을 끼쳤죠. 호르무즈 해협은 재개방되어야 된다. 이런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뭐 공개적으로 중국이 나서는 것까지는 원치 않겠습니다만 이란 측으로 하여금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게끔 하라는 그런 좀 압력을 좀 넣어주길 바라는, 좀 설득해주길 바라는 그런 의견을 중국 측에 제시할 거라고 봅니다. 앞서 언급해 주시기도 했는데 그럼 미국 입장에선 역봉쇄가 만약에 먹힌다는 판단을 하면 굳이 해협을 일찍 풀 필요는 좀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이게 휴전이 무기한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우선은 역봉쇄를 오래 끌고 갈 심산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본인이 뭐 5월 1일 날에 우선 전쟁 권한에 관한 논의도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트럼프 대통령은 유가가 어느 정도 오르더라도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이란 측에서 먼저 사실상 항복에 가까운 제안을 들고 올 것이라는 전화를 먼저 걸 거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넣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러시아에 도착한 아라그치 장관이 미국에 전화를 할지 이 부분이 좀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종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연구센터장,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이번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까지 지금까지 3차례 공개적인 암살 위협에 노출이 됐죠.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에는 이례적인데 그 배경을 짚어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1865년 링컨 대통령은 남부 지지자에게 암살당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일어난 대통령 암살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미국 대통령은 늘 목숨 위협에 시달려왔지만 1981년 레이건 대통령 피격 이후 현직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은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지명을 앞둔 전직 대통령, 대선 후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불과 2년 사이 3차례나 암살 위협에 노출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총격 사건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암살 사건을 연구한 결과 가장 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표적이 된다고 자랑스레 말했습니다. Got
I think the most successful, the hottest country anywhere in the world. And we're going to do great things, but with that come risks. 하지만 트럼프는 강한 지지만큼 극단적인 반감까지 동시에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개인의 분노가 집중되는 상징적 타깃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응축한 존재로서 공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독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이 많은 건 사실 본인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항상 적을 만들고 적대감, 갈등, 분열 이런 걸 통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온. 실제로 트럼프를 겨냥한 사건들은 조직적 테러라기보다 개인적 불만과 정치적 반감이 결합한 단독 범행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7월 펜실베이니아 유세장 총격 사건은 범인이 현장 사살돼 끝내 명확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직적 범행 연관성 역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9월 플로리다 골프장 암살 시도범은 트럼프의 재당선을 막기 위한 의도로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백악관 만찬장 총격 사건은 명확한 동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범인이 남긴 성명엔 사실상 트럼프에 대한 반감을 드러낸 내용이 등장합니다. 미국의 그 이미지를 갖다 추락시키고 있고 이념적으로 이렇게 분열시키는 역할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은둔하고 있던 이런 상태에서 아마 이제 확정 편집으로 이런 또 암살 시도를 했지 않을까. 결국 트럼프를 향한 공격은 한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극단으로 치닫는 미국 정치의 단면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의 초호화 대형 연회장을 새로 만드는 공사를 시작했다가 논란 속에 일단 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이 바로 이 연회장이 없기 때문에 벌어진 거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어서 미국 정부가 공사 반대 단체에 소송 취하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장에 벌어진 총격에 급히 몸을 피한 트럼프 대통령. 위급 상황을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 소셜미디어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백악관에 최고 수준의 보안을 갖춘 연회장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아무리 빨리 지어도 모자란다. 곧이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법무부가 법원에서 발목 잡힌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계획에 다시 시동을 겁니다. 공사 중단 소송을 낸 국가역사보존협회 변호인에게 소송 취하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겁니다. 브렛 슈메이트 차관보는 서한에서 전날 대통령 참석 만찬장 암살 시도를 언급하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를 외부 시설에서 여는 건 중대한 보안 위험을 부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귀 단체의 소송은 대통령과 가족, 참모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암살 시도 사건을 계기로 이 소송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즉각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가처분 해제와 사건 기각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해 10월 동관을 기습 철거하고 연회장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Right there, you see all the trucks. They've just started construction of the new ballroom for the White House, which is something they've been trying to get, as you know, for about 150 years. 수용 인원이 200여 명에 그쳐 다양한 행사에 제약이 있던 동관을 허물고 1000명을 들일 수 있는 대형 연회장을 신축하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 이에 백악관이 역사유산이라는 점을 들어 국가역사보존협회가 공사 중단 요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의회 승인 없인 백악관의 건물을 지을 수 없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에 항고했고 국가수도계획위원회는 연회장 신축 설계안을 승인했지만 건설 공사가 계속될진 불투명합니다. 특히 막대한 신축 비용을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행정부 로비 수단이라는 대가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YTN 김종우입니다. 네, 만찬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서 온라인상에서는 근거 없는 음모론과 허위 정보가 본물처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건 직후 X 등 소셜미디어에 조작된 사건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게시물이 30만 건 이상 급증하는 등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여론조사 지지율 반등이나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 여론을 덮기 위해서 이번 사건이 기획됐다는 음모론을 펼치고
펼치고 있고 인공지능으로 조작된 이미지를 근거로 용의자가 특정 국가와 연관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해상 봉쇄로 사흘이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이 폭발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이 이르면 이달 안에 유전 가동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유정을 한 번 뚫으면 원유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이걸 바로 저장 시설에 보관한 뒤 다시 유조선에 싣고 수출합니다. 그런데 수출길이 막혀 저장 시설이 한계에 다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유정에서 기름을 뽑아내지 않으면 내부 압력으로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이란은 폭발까지 사흘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번 터지면 석유 산업 재건은 힘들 것이라며 이란을 압박한 겁니다. 실제 이란은 원유를 저장할 공간이 점점 고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인 타스님 뉴스는 원유 수출 항만에서 추가로 460만 배럴의 원유를 선적해 며칠 더 버틸 수 있다고 보도했지만 사실상 한계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란의 저장 공간이 이르면 이달 안에 가득 찰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유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전망했습니다. 일단 중단하면 이후 다시 가동한다고 해도 생산량이 크게 줄거나 장기적으로 유정에 손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란의 석유시설 상당수가 이미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폭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를 놓고 미국과 이란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배럴당 $100를 넘은 국제 유가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종전을 선언한 뒤에 핵 협상은 추후에 논의하자는 이른바 단계적 타결안을 제안했습니다. 미 정치 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현지 시간 27일 이란이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양측의 이견이 가장 첨예한 핵 문제는 일단 뒤로 미루고 전 세계 경제에 목줄을 쥐고 있는 해상 봉쇄 해제와 종전 합의부터 이끌어내 교착 상태를 깨보자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합니다.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전쟁은 이제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가리는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장기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하며 숨을 고르는 사이 이란은 식량 비축에 나서는 등 최악의 고립 상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이란 지도부가 긴급 경제회의를 소집해 전시 식량 확보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적립해둔 국가개발기금에서 우리 돈 약 1조 5천억 원을 인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으로 쌀과 설탕 등 필수 식자재를 사들여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물길이 막히면서 이란 물가는 최대 70%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식량난이 체제 존립을 위협하는 민중 봉기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장기전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I think most importantly, the kind of change that the Iranians would want to see is Iran coming out of isolation, and there are some signs of that.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사실상 무기한 휴전을 선언했지만 더 가혹한 역봉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이란으로 향하는 선박들을 공해상에서 납포하거나 회항시키며 하루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이란의 자금줄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Ultimately, it'll be that balance between how much do the Iranians still have to hurt others and how much can the Americans forestall that will decide more or less the outcome of this war.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에 아이언돔을 배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 방공망을 외국에 배치한 건 처음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전쟁이 지금 상태로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They will reach a new non-negotiated status quo. One in which the Iranians do not get sanctions relief, but they do retain control of the Strait of Hormuz.
이란의 버티기와 미국의 고사 전략이 맞물리며 이란 전쟁은 이제 고통스러운 교착이 일상화된 저강도 장기전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란의 공격을 받은 걸프 지역 미군 기지들의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미 NBC 방송은 현지 시간 26일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 복구 비용이 최대 50억 달러, 우리 돈 약 7조 4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피해 시설에는 아랍에미리트의 알-다프라 공군 기지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린스 술탄 기지,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본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활주로와 지휘본부, 경납고 등 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첨단 레이더와 위성통신 인프라까지 광범위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 오후에 시작됩니다. 배우자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등 혐의 항소심은 내일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규혜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 혐의 2심 오늘 시작되죠? 네, 오늘 오후 2시 417호 법정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인 형사 12-1부의 심리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진행되는데 준비기일이라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양측에서 입증 계획을 밝히고 증인신문 등 향후 일정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면서도 특검이 제시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항소심에서 이 부분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는 오전 10시부터 결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내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죠? 네, 내일 오후 3시에 열리는데요. 법원이 중계방송을 허가해서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해질 예정입니다. 김건희 씨의 혐의는 크게 주가 조작, 통일교 청탁, 무상 여론조사까지 3가지입니다.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건 통일교 청탁 혐의의 일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었습니다.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이 밖에 김 씨에게 청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오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고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내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등법원에서 YTN 신계입니다. 네, 육상 지방선거가 이제 37일 남았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37일이면은 한 달하고 조금 남은 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상황부터 얘기를 좀 해보면 장동혁 대표 지역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게 없다. 이런 당 입장이 오늘 뉴스로 나왔더라고요. 네. 정말 일정이 없는 건가요? 일정을 만들려고 해도 좀 곤란한 상황이라는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걸로 보이고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장 대표의 뭐 거취를 둘러싼 얘기들도 있고 거기에 또 이제 반박하는 또 장 대표 측 인사들의 얘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후보들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지금부터는 후보들의 시간인데 당대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면 예. 가장 답답할 사람들은 후보들일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당에서 지금 꼭 당대표가 중심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뭐라도 당이 후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보를 보이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고심 중에 있다. 예, 이 정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진태 후보는 뭐 면전에서 결자이자라고 했는데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당대표 사퇴 여론이 뭐 당내 좀 대다수 여론일까요? 아니면 일부 후보들의 생각인 건가요? 당내 여론을 제가 대다수인지는 예.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선거에는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퇴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번 선거를 치를 수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윤석열 내란, 불법계엄 이 이미지 때문에 지금 선거가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장동혁 대표의 이미지가 또 하나 더 씌워졌어요. 그럼 후보들은 나가가지고 개인의 이미지, 개인의 역량 이거를 이 거대한 두 앞에 서 있는 바위 두 개를 뚫고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거대한 바위, 돌산을 치우지 않으면 후보들 자체가 보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 선거도 승리도 요원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조금이라도 책임감이 있고 정세 판단과 정무 감각이 있다면 대다수의 여론일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네, 지금 김기현, 나경원, 안철수 의원의 SOS 선대위에 합류 좀 해달라 이런 SOS를 친 것 보면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이 3명의 의원도 또 수락을 할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그 제안이 장 대표 측에서 간 거냐부터 좀 봐야 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내 지도부에서 먼저 타진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장 대표는 직은 유지한다. 내가 이 선으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은 좀 그렇게 달갑게 여기지 않는다. 뭐 이 정도로 해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의 중진 의원들이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방선거를 끌기에도 굉장히 그 위치가 어정쩡한 상황이 되겠죠. 통상적으로는 당 대표가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고 그리고 이제 중진분들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지역을 맡고 이런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을 하는 건데 지금 당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또 장 대표 본인 그리고 그 주변은 강력하게 당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유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부 그리고 이 중앙선대위 구성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쉽게 결정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후보들의 이른바 탈장동혁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인 김어준 씨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요.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면요. 장동혁은 우리의 전략 자산이다.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화이팅을 외쳤고요. 민주당에선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잘 버텨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 자산이라고까지 표현한 거 보면 선거에 버텨주는 게 우리에겐 매우 유리하다. 이런 분석 같은데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들에게는 이번 선거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권 평가의 의미가 있고요. 중간 평가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지난 내란, 불법 계엄을 심판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이것을 재발을 방지시키는 것까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를 확인하는 것까지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 가서 1심에서 유죄를 받고 죄가를 치르고 있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 이게 아닙니다. 내란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은요. 재발 방지까지 국민에게 확인을 시켜줘야 될 그 정치인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책임을 못 지고 내지는 이렇게 되면은 면죄부를 줘가지고 다시 비슷한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세력을 지금 심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수에 대한 노선에 대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노선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새로운 노선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상대당을 찍어서라도 이번에는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라는 보수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 방문 이후에 장동혁 대표가 한 행동을 보면은 부산에 집 알아보는 진종 의원 진상조사해라 지시했고 그리고 배현진 의원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징계가 되는 거예요? 일단 징계 제소가 된 상태죠. 윤리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건데 제소는 누구라도 당원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장 대표가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소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 장 대표의 노선을 지지하는 일부 이제 지방 의원들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징계 사유가 뭐예요? 징계 사유는 이제 당 대표를 비난하고 뭐 이런 게 주로 돼서 그러니까 당 대표를 비난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당에서 지금 일부 분들은 허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에서 내부적으로 분열한다고 하시는 그 분열이란 단어도 잘 보면 당대표에 대한 비판을 분열이라고 본다. 이 시각 차이가 아직 극복이 안 돼서 예. 당에서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계속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배현진 의원, 장동혁 대표를 향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엔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제가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께 질문을 드렸더니 장동혁 그 배현진 서울시당 위원장 또 제소하고 징계하려고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안 찍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배현진이 했더니 화들짝 놀라시면서 장동혁 지도부를 끌어내려주면 투표하겠다. 이거는 정말 들은 얘기입니다. 부산의 골수 우리 당원들, 지지자들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분노해 있으시고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확인했던 짧은 순간이었고요. 어찌됐든 중앙당발 리스크를 좀 해소하고 사실상의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인 한동훈 대표를 무공천하든 좀 후원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거를 경영한다면 부산 북갑이 민주당에 뺏겼던 지역이지만 저희가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좀 확인하고 왔습니다. 네, 중앙당발 리스크가 있다. 배현진 의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각의 이제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표장에 가고 싶지가 않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선거 결과가 혹시라도 잘 나오면 장동혁 대표가 버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못 가겠다. 이런 또 의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 똑같은 심정인 게요. 제가 민주당이 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저도 보이거든요. 예. 그런 부분을 지금 비판을 잘 못하겠어요. 왜? 그걸 비판하면 그대로 국민의힘이 이용을 해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왕왕 보이거든요.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가 이거 좀 측은해가지고 표를 어설프게 줘가지고 뭐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뭐 세를 확보한다, 뭐 의석을 확보한다 이렇게 된다면 보수가 이렇게 개혁을 해서 바른 길로 나가는 거는 요원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랑의 매를 보수 진영에서 드는 겁니다. 도대체 보수가 뭐냐? 헌정 질서를 지키고 법치를 지키고 그동안 우리가 간직해왔던 아름다운 미덕을 지키고 뭐 이런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진 상황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수층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에서 그런 어설픈 선거는 하지 않겠다. 차라리 투표를 안 하거나 해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확실한 매를 들어서 변하게 하겠다. 이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네, 배현진 의원은 이제 주말에 부산을 이제 다녀온 것 같은데 윤희석 전 대표님께서도 부산에 주말에 좀 다녀오셨죠?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주에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동남풍을 부산에서 일으키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기도 했는데 만약에 3자 구도가 된다면 어떤 전략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가 임할 걸로 보십니까? 뭐 특별한 전략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부산 북구에서 출마를 결심했다는 것은 이러한 3자 구도 당연히 감수하고 나온 겁니다. 북구 주민들만 보고 본인 정치를 여기서 시작하고 정치를 마무리하는 것도 북구에서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북구 유권자들이 정말 원하는 국회의원은 누가 될 것이냐 거기에 집중해서 북구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물론 선거 구도로 보자면 3자 구도보다는 뭐 소위 말하는 단일화라든지 뭐 무공천을 통해서 양자 구도가 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것은 정치 공학적인 얘기고요.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보수 유권자들을 설득을 해서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의 가치를 누가 지킬 수 있고 무너진 보수를 재건할 수 있는 주인공이 누가 되느냐 그 선택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본인이 답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면 뭐 구도 이런 것을 초월해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말에 한동훈 전 대표가 박민식 의원 처음 만나서 악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뭐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서로 그냥 눈으로 보시고 악수한 정도. 한마디도 안 했습니까? 예, 뭐 말씀을 나눈 거는 안 보였고요. 그만큼 저 사진만 봐도 좀 어색하긴 합니다. 예, 그렇죠. 저 자리가 그 구포 초등학교 동문 체육대회였기 때문에 동문 자격으로 참석한 박민식 전 의원은 이제 마이크를 잡고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한동훈 전 대표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아마 서로 이제 선거 현장에서 처음 조우한 정도 그리고 약간의 긴장 관계는 확실히 있다. 이 정도로만 판단이 됐었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네. 하정우 수석이 네.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더라고요. 네. 정청래 대표랑 밥도 먹었다고 하니까 네. 곧 발표를 할 텐데 언제쯤이 될 걸로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 구글 그 딥마인드인가요? 거기에 이제 창업자하고 이렇게 대통령하고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예. 그거까지는 마무리를 좀 져야 되겠죠. 그리고 나오지 주초가 않을까. 되겠군요. 예, 주초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하는데요. 뭐 예측은 예측일 뿐이니까 조금 뭐 기다려 보시면 결과를 알게 되실 것 같고,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구에는 지금 굉장히 절실한 카드예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나와가지고 보수 심판의 바람이 지금 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선거의 성격이 제가 아까 세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정권의 평가, 예. 그다음에 내란 심판. 여기까지는 하정우 수석이 나가면은 굉장히 싱크로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특히나 첫 번째, 정부의 평가 분위기는요. 하정우 수석이 그 이재명 정부의 미래와 기획, 비전, 꿈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과물을 잘 그려가지고 부산 시민들한테 프리젠팅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후보가 될 수가 있고, 이번 선거를 이재명 정부의 평가 선거로 끌어가는 갈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자칫 그렇게 안 되고, 이 보수가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기 때문에 예. 보수가 어떻게 될 것이냐로 관심이 기운다면, 그렇게 된다면 한동훈 후보 쪽으로 굉장히 유리한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요. 좀 신선한 인물이기도 하고 워낙에 유능한 인재라는 점에선 강점이 있는데 유세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초반에 좀 실수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유세 방식은요. 뭐 다르게 해도 돼요. 꼭 잘하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그냥 말하듯이 예. 토크하듯이 해도 되거든요. 예. 저도 옛날에 제가 이제 뭐 총학생회장 출마할 때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연설 방식이 좀 싫어가지고 예. 저도 이렇게 말하듯이 유세를 했거든요. 반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컨설팅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기가 예. 못하는 거, 자신이 없는 거를 잘하려고 드는 것보다는 예. 잘하는 방식.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유세장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도 돼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 그런 부분은 전략적으로 극복이 다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AI 수석은 유세를 어떻게 할지 그 방식도 좀 궁금한데, 한동훈 전 대표는 일단 그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이 구도라고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하정우 수석이 만약에 출마를 하게 되면 뭐 여러 강점도 있겠지만 약점도 확실합니다. 지금 벌써 출마를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만 출마한다고 봤을 때 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이분의 출마를 둘러싸고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사이에 뭔가 좀 줄다리기 한 듯한 뭐 작업 이런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안고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고, 예. 하정우 수석이 나와서 이제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AI 수석으로 이 정부의 AI 정책을 주도했고 국가 AI 시책 관련해서 내가 이런 역할을 했고 앞으로 이걸 바탕으로 여기를 발전시키겠다 이 얘기인데, 그럼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돼서 한동훈이라는 야권의 강력한 대항마가 대통령을 향해서 뭔가를 얘기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높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부산 유권자들이 볼 때 오롯이 이재명 대통령을 다 좋아하느냐, 그런 것도 아닐 겁니다.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은 이재명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된 것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부분도 충분히 한동훈이라는 후보는 이렇게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이다. 예. 이 관점에서 본다면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야권의 후보가 한동훈일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 전 대표가 지난주에 하정우 수석 나와라 했는데 이번 주에 출격을 하면 또 공방이 상당히 좀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요즘에 뭐 자칭 홍길동이라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이 지역 저 지역 누비고 있는데 최대 난제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건지 들어보시죠.
지금 국정조사로 저의 결백을 밝히고 정치검찰을 심판하는 일들에 동참해야 된다. 예. 이렇게 공개적으로 지지한 분들이 22분이 넘습니다. 조정식 정무특보님도 아니 나도 김용희 저기 국회 들어오는 거 찬성해. 저기다가 나도 집어넣어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상당수 분들이 이 국정조사 이거를 하면서 이 사실들을 목도하신 분들이죠. 이걸 밝히고 계신 분들. 뭐 서영교 위원장님이라든지. SNS에 사진을 올리셨는데 선친 묘소를 벌초하는 사진인데 선친 묘소가 하남에 있지 않습니까? 제 선친이 지금 3주기가 되셔서 네. 주말을 맞아서 이제 벌초도 하고 이제 찾아갔던 것이고요. 네. 뭐 자주 갑니다 원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는데 하남이 좋으시죠? 근데 그렇다고 뭐 제가 하남을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전적으로 뭐 당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네, 정청래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용전 부원장, 조금 전에 인터뷰에서 상당수 의원들이 나 공천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좀 확인을 해보니까 거의 70명에 육박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 속이면은 정청래 대표도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상당한 압박을 예.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송영길 전 대표도 사실은 별로 공천할 생각이 저는 없었던 걸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상당한 압박들이 지금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현역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거의 70명이 그렇게 압박을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재명 정부의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측면과 그리고 전국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이런 걸 들어가지고 좀 부정적인 기류지만 이것이 이런 압력이라면 막판에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마저 들긴 합니다. 만약에 도저히 안 되겠다, 주긴 줘야겠다 하면 어디를 줄까요? 저는 평택이 제일 편하다고 봐요. 조국 대표 출마하는 왜냐하면 조국 대표가 사실은 그 김용 전 부원장의 약점을 전부 다 커버를 해주고 있잖아요. 앞서서. 더더군다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은데 22대 재선 의원이 나오게 생겼어요. 역사상 처음으로. 제가 21대, 22대 재선 의원, 뭐 19대, 20대 재선 의원은 들어봤지만 20대 재선 의원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조국 대표의 모습도 그리 국민들에게 좋은 모범적인 이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 지금의 그 대법 그 재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뭐 조국 대표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여러 가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전 부원장이 지금 계속 공천 달라 그러면서 의원 명단 늘리고 있는 거는 안산 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평택이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평택은 김용전 부원장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되는 곳이고 본인은 지금 당선이 목적인데 조국 대표하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조국 대표도 부담스럽겠죠. 뭐 조국 대표야 다 부담스러울 겁니다. 민주당과 어떤 정치적인 뭐가 없으면 본인은 민주당 후보가 공천이 되는 순간 굉장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출마를 했다고 보는데 김용 부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김남국 전 의원이 안산에서 거의 공천 받은 것처럼 되고 있는 이 상황을 굉장히 불편하고 있다. 이유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본인이 훨씬 오래되고 훨씬 가깝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길지도 않고 또 깊이로 볼 때도 본인보다 관계가 얕다고 볼 수 있는 김남국 전 의원이 또 혜택을 받아서 공천받는 것에 대한 어떤 불편함 이게 훨씬 더 많이 작용을 해서 안산을 원하는 걸로 저도 보는데 당에서 그럼 어떻게 결정을 할 거냐.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두 사람에 대한 거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용전 부원장이 출마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말씀하신 대로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클 거기 때문에 다른 방식의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떤 방식의 해결책이요? 출마는 못하는 거죠. 출마를 못하고 뭐 다른 지역위원장은 거부했다고 하는데 다른 식의 방법, 뭐 28년 총선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2심에서 징역 5년 받고 보석으로 나와 있는 사람이 출마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맞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판단합니다. 그런데 김남국 전 의원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사람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김용 이러면 김남국을 먼저 챙기지 김용을 먼저 챙기진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산으로 가기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김남국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정청래 대표한테도 그렇게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일이 윗사람이 좀 좋아할 만한 스타일인가 봐요. 제가 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그래가지고 김남국은 대통령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주는 걸로 일찌감치 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김용 전 부원장은 뭐 분신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었죠. 그렇지만 지금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꾸 소원이 되게 되고 그것도 다른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법 리스크로 소원이 되게 되고 그리고 전체의 이번 선거의 승리에도 만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김용 부원장은 아무래도 좀 부담스러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김용남 전 의원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용남, 하남, 가남 본인이 만든 거거든요. 네. 예. 하남은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이광재 전 의원으로 정리된 게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지금 하남을 가고 싶어서 뭐 선친 묘소 사진도 올리고 벌초 사진도 올리고 하는 건데 하남이 이제 당선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후보가 된 입장에서는 하남을 선호한 건 이해는 하겠는데 그 민주당에 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 당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당에서 요청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 뭐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남의 이광재 전 의원이 강원도지사도 양보한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한다면 평택 한 군데를 두고 김용남이냐 김용이냐 아마 민주당 지도부는 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김용남 의원은 평택 가는 게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단일화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남으로 가야 단일화 이슈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하남은 선명성만 가지고 국민의힘하고 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택에서는 선명성 가지고 싸우기에는 조국 대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사실은 우리 당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조직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 내부에서 단일화 이슈가 발생했을 때의 경쟁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전 의원이 하남 검단산 오르는 사진까지 올렸던데 이 지역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뭐 배수해진 친거 아닙니까? 근데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주당 계속 오래 계셨던 분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 당에서 뭐 영입 형식으로 간 분이 지역에 대해서 본인 주장을 강력하게 관철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될까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검단산 가도 안 된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네. 하긴 뭐 송영길 전 대표도 계양산 올라갔지만 인천으로 갔기 때문에 이 난제를 정청래 대표가 어떻게 해결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6월 지방선거에 이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진용이 갖춰지는 가운데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 곧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막판 속도를 내면서 얼추 광역단체장 대진표를 마쳤는데요. 개혁신당 조홍천 전 의원이 경기지사 출사표를 던지면서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 북갑에 나설 민주당의 카드죠. 하정우 수석 출마가 지금 초읽기에 들어갔다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알파고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서비스 구글 딥마인드 공동 창업자를 만납니다. 하정우 청와대 AI 미래기획 수석이 이 일정을 보좌하는 것을 끝으로 직을 내려놓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청래 대표는 안성 최고위에서 어제 하 수석과 만나 2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고 또 국회의원 재보궐 출마를 결심해달라고 설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선하고 세상에 관심도 많은 착한 AI 천재다라며 하 수석을 잔뜩 추켜 세웠는데 막판 몸값 높이기에 들어간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 수석은 부산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 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해 한동훈 전 대표와의 맞대결이 주목됩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퇴로 작년 6월부터 비어있는 충남 아산을 보궐선거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하정우 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출격하면 일찌감치 인천 계양을에 낙점받은 김남준 전 대변인과 경기 안산갑 출마를 준비 중인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비서관을 포함해 이재명 정부 청와대 참모 4명이 국회 입성을 노릴 전망입니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하는 의원들은 모레 국회의원직을 일괄 사퇴하기로 했죠.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전략공관위 회의를 열고 재보궐 공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오후 5시쯤에 최고위원회의도 소집했는데 하정우 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카드를 검토할 거란 관측과 함께 경기 평택과 하남 등 막판 교통정리가 한창인 지역을 마무리 짓고 발표할 수도 있겠다는 전망 역시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공천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청래 지도부는 공천이 어렵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기류지만요. 김 전 부원장 역시 자신의 공천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명단 60여 명의 이름을 발표하며 연일 압박을 이어가고 있어 막판까지 줄다리기 할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원내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는데요. 서영교, 박정 의원에 이어 백혜련 의원까지 불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내대표 주요 후보군이 모두 출마의 뜻을 접으면서 당 안팎에서는 한병도 전 원내대표의 합의 추대 가능성이 한층 올라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보수 야권의 공천 상황도 좀 알아보죠. 개혁신당 조홍천 전 의원 경기지사 도전장을 냈다고요? 네, 영남권 진영을 갖추며 16곳 가운데 14곳 후보를 확정지은 국민의힘은 오늘 충북도지사 후보를 발표합니다. 남은 건 3파전 경선이 진행 중인 경기지사뿐인데요. 다음 달 2일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가운데 경기 남양주갑 재선 출신인 조홍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소속으로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주당 의원도 해봤고 또 보수 정권에서 역할도 해본 자신이 경기도를 바꿀 적임자라는 겁니다. 조 전 의원은 YTN에 쉰밥과 탄밥만 나오는 선거에 누군가는 흰쌀밥을 내놔야 하지 않겠느냐며 양당 정치의 민낯을 보여주고 균열을 내면 기적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양당 구조 정치에 도전장을 던진 걸로 해석됐지만 자신의 인지도와 특유의 중도 개혁 이미지를 기반으로 범보수 진영 외연을 선점해서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전략으로도 읽힙니다. 민주당은 추미애 후보가 일찌감치 공천장을 받고 오늘 정청래 대표와 함께 경기 안성을 돌며 광폭 행보를 이어가는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선 경기도가 야권에 다소 불리한 구도라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선거 연대, 나아가 단일화까지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한편 장동혁 대표는 오늘도 현장 방문이나 후보 지원 일정을 잡진 않았습니다. 아침 회의에서는 김용천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경제지표 등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을 거듭 공격하며 반명 메시지, 정부 여당 견제론에 집중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병원에서 팔꿈치 수술을 받던 40대 여성 환자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마취과 의사와 수술 집도의가 차례로 수술실을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요. 이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의식을 되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송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1월 40대 여성 환자가 팔꿈치 수술을 받기 위해 수술실로 걸어 들어갑니다. 12분 뒤 환자 마취를 끝낸 마취과 전문의 A씨가 수술복을 벗은 사복 차림으로 병원 복도를 나섭니다. 정형외과 집도의 B씨가 수술실에 들어오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날만 특별하게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하신 거예요? 보통 프리랜서들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원장님이 그렇게 했을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원장님 오기 전에 저희가 이동한 거라서. B씨도 수술을 마친 뒤 자리를 떠났지만 환자는 여전히 수술실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 환자의 산소 포화등이 뭐니 이런 것들이 어떤지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집도의도 동시에 그 현장을 이탈해버렸고. 집도의 B씨는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나간 사실도 몰랐다고 말합니다. 9시 12분에 마취과 선생님 나간다는 거 알고 계셨죠? 수술할 때. 몰랐습니다. 근데 저는 수술하니까 집중하고 수술하고요. 당연히 저는 마취과 방에서 왔다 갔다 하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얼마 뒤 환자를 깨워도 의식을 회복하지 않자 이상 징후를 느낀 간호사는 2차례에 걸쳐 마취과 전문의 A씨에게 연락했습니다. A씨는 2번 모두 해독제를 투여하라고 지시했는데 2번째로 해독제가 들어가고 9분 뒤 환자는 심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어머니인 환자는 석 달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지금 거의 뼈만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이제 딸들한테는 이제 엄마가 좀 돌아오기 힘들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펴낸 의학교과서는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면서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취과 의사가 없을 때라도 마취 분야에 숙련된 의료인이 마취제가 투여되고 있는 환자의 옆에 있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환자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거나 회복실로 이동할 때까지 마취 제공자, 즉 의사가 곁을 지켜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마취과 의사가 바로 옆에 있었다면은 이런 이상 징후를 빠르게 캐치를 했겠죠. 왜 그렇게 바이탈 사인이 흔들리는지에 대한 정보 파악이 빠르게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좀 조치가 좀 늦어졌다 혹은 잘못 조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고 현재는 답변할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했습니다. 가족들은 의료진의 무책임한 행동이 한 가정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집도의와 마취과 전문의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 서울은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는데요. 날은 흐리지만 현재 서울 기온은 23도로 여전히 따뜻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는 데다 비가 내리면서 날이 쌀쌀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외출 시 우산과 함께 겉옷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부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 밤이면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비 양은 수도권과 영서에 최고 20mm,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양은 많지 않지만 곳에 따라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평년 수준을 3에서 6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는 27도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 충청 지역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도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오늘 비가 내리기 전까지 대기는 계속해서 건조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 오늘 순서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